형제들의 말을 들어보면 이미 이때부터 목표는 정해져 있었다고 하죠. 우리는 유명해질 것이다. 그리고 우리와 인기의 매개체는 바로 음악이 될 것이다 라고. 한 시대를 풍미한 옛날 뮤지션을 알아보는 시간, 복구맨입니다. 대중음악 역사에 있어서 가족이 그룹을 이루어서 성공한 케이스는 그리 드물지가 않아요. 복구맨에서도 그런 분들 많이 다뤘습니다. 마이클 잭슨과 AC/DC 그리고 오아시스로 있었고요. 하지만 이 가족의 범주를 삼형제로 좁힌다면 저는 이 그룹이 제일 먼저 떠오르거든요. 베리 깁과 로빈 깁 그리고 모리스 깁 삼형제로 이루어진 비지스예요. 제가 음악을 알기 전까지는 이 비지스는 쫄쫄 입고 풍만한 가슴털을 자랑하시던 분들로만 기억을 하고 있었는데, 하지만 이렇게 음악 모실 때도 이것만큼은 알고 있었습니다. 바로 비지스는 70년대 후반의 상징, 디스코의 대표 주자였다는 그런 사실이에요. 그만큼 시대를 풍미했기에 한 시대를 언급할 때 무조건 짚고 넘어가야 할 가수. 하지만 뭐 항상 말씀드리는 겁니다만 거기까지 가는 길은 순탄치 못하죠. 멤버 간 갈등은 물론이요, 나중에는 세상이 본인들을 거부하는 때도 있었어요. 하지만 중요한 건 그 모든 풍파를 버틸 수 있던 원동력은 바로 가족, 즉 서로의 힘이었다는 겁니다. 2번 넘어지고 3번 일어났어요. 이전 3기 끝에 반세기를 넘게 살아있는 영원히 사랑받는 그룹으로 기억된 비지스, 영국과 호주, 미국을 오가는 깁 형제들의 일대기를 이번 특집을 통해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비지스 삼형제는 맏형 베리와 이란성 쌍둥이 로빈과 모리스로 구성이 되어 있죠. 사실 위에는 누나 한 명도 있었지만 편의상 벨리를 첫째, 로빈과 모리스를 둘째, 셋째라고 할게요. 누가 누군지 헷갈리실 분들을 위해서 제가 고안해낸 구분법이 하나 있습니다. 여기 머리와 수염이 있죠. 맏형 베리가 2개를 모두 가지고 쌍둥이는 각각 머리와 수염을 나눠 가져요. 머리만 있는 쌍둥이가 로빈, 그리고 수염만 있는 쌍둥이가 셋째 모리스입니다. 형제는 어릴 적부터 음악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왜냐하면 아버지와 어머니 둘 다 만날 때부터 서로 다른 밴드에서 음악을 하던 분들이었거든요. 둘이 만난 것도 1941년 맨체스터의 볼룸에서 아버지는 공연을 하고 어머니는 춤을 추다가 만난 거예요. 그러니까 음악적 재능과 열정을 물려받는 건 당연지사. 생활 자체가 풍족한 건 아니었지만 적어도 음악적으로는 부족함 없는 환경에서 자란 거예요. 실제로 모리스는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우리 어릴 적 아버지는 집에 오실 때마다 항상 다양한 레코드를 틀어두셨고 우리는 그 사람들의 엄청난 재능에 감동을 받았다고. 그리고 그렇게 감동을 받은 밴드 중에는 밀 브라더스와 에벌리 브라더스 같은 형제 그룹도 있었어요. 형제들은 10살도 되기 전에 트리오를 만들면서 노래하기 시작하고 이때 인기의 맛도 본격적으로 깨달았다고 합니다. 이 시절 아이들은 직접 노래하는 게 아니고 다른 가수들의 흉내를 내면서 공연하는 일이 잦았거든요. 비지스 형제들도 그 공연을 하려고 했는데 근데 흉내를 낼 레코드를 함께 들고 가다가 그만 탁 깨뜨려버린 거예요. 그래서 고민을 하다가 사장님 이거 그냥 우리가 직접 부르면 안 돼요? 이러고 그 어린 친구들이 그렇게 처음으로 관객들 앞에서 노래를 선보였는데 그 반응이 되게 좋았다는 거죠. 베리의 말로는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노래를 파야겠다는 생각을 했다고. 이 시절 비지스 형제들의 음악 이외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뭐 불을 질렀는데 남의 집 마당에 그게 번졌어요, 장난감 차를 훔쳤어요 같은 위험한 초딩 장난들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 정신 연령과 달리 음악적으로는 이미 성숙해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형제들의 말을 들어보면 이미 이때부터 목표는 정해져 있었다고 하죠. 우리는 유명해질 것이다. 그리고 우리와 인기의 매개체는 바로 음악이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그때부터 종종 극장에서 공연하고 그러다가 형제들 나이 각각 12살과 9살이던 1958년에 호주 이민이 결정되는 거예요. 사실 이게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런 뭐 지독한 장난들 때문에 쫓겨가듯이 이민 갔다는 얘기도 있지만, 사실 2차 대전 이후의 후폭풍을 깁 형제 가족이 고스란히 맞고 있어서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 부모님이 승부수를 띄웠다는 표현이 더 맞겠습니다. 마침 이때는 앤디라는 이름의 막내도 태어날 예정이었으니까 실제로 2차 대전 이후로 수많은 유럽인들의 호주 이민 러쉬가 이뤄진 건 유명하거든요. 그리고 이로부터 5년 뒤인 1963년에는 또 스코틀랜드의 한 가족이 호주로 이민을 오기도 했고요. 그리고 거기서도 전설의 형제 밴드가 하나 탄생을 했는데,
아무튼 비지스 형제들은 호주에서도 가수 생활을 지속했고 나중에는 아예 가족의 생계를 책임졌다고 하죠. 호주에서는 자동차 경주로를 운영하던 빌 굿이라는 사람이 자기 경주로에서 비지스 형제들의 공연을 주선해주기도 해요. 거기서 빌 게이츠라는 로컬 DJ의 눈에 띄게 되고 빌 게이츠는 부모님을 설득해서 아예 형제들의 프로모터가 됩니다. 비지스라는 이름도 이때 나왔거든요. 빌 굿과 빌 게이츠, 브라더스 깁과 베리 깁, 그리고 어머니인 바바라 깁까지 전부 다 줄이면 BG가 되니까 BG가 모였다. 그래서 비지스가 된 거예요. 본격적인 이야기는 이때부터 시작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매니저가 된 빌 게이츠는 자기 라디오 쇼에 형제들을 꾸준히 출연시키면서 비지스를 프로로 만들어줘요. 비지스는 이 시기 TV에 나오기도 했고요. The Bee Gees, Barry A, the leader of the group, come here. Barry Gibb and your young brothers. Now, come on, who are you? Which is which? You're twins, eh? I'm Robin. Robin Morris. and Morris. Now, is it true that you write your own pieces, Barry? It's true, Desmond. 이때부터는 부모님의 지원도 팍팍 쏟아집니다. 아버지는 음악하던 바이브를 살려서 프로라면 이래야 된다 같은 각종 비기를 형제들한테 전수하죠. 그리고 매니저가 되어줘요. 어머니의 경우는 형제들의 공연 의상을 만들어주는 등 후방에서 지원을 해줍니다. 막내 앤디도 태어날 때부터 형들 노래하는 걸 봐와가지고 자기도 너무나 자연스럽게 가수를 꿈꾸고 형들처럼 비지스가 되기를 원할 정도였어요. 어릴 적부터 산전수전 다 겪는 비지스는 1963년에 레코드 계약을 맺고 본격적인 가수 생활을 시작. Now it's gone. Those years have passed away, but I'd do anything if I could do it all again. First saw you standing there, you set my heart a reeling. Baby, it's timber. Wine and women and song will only make me sad. If it should end, I don't mind. If it should end. 근데 의외로 이게 Wine and Woman이란 노래가 탑 20에 든 거 말고는 큰 실적이 없는 거죠. 멤버들이 말하는 걸 보면 우리는 연속 13개의 실패작을 냈다. 자작곡으로나 남의 곡으로나 다 실패하니까 차라리 실패해도 우리 노래로 하자 싶어서 계속 우리 노래를 넣었다. 뭐 이런 얘기를 한단 말입니다. 그렇다면 비지스가 발버둥을 치른 이 시기 호주에서 돌풍을 일으켰던 가수는 누구냐? 그게 바로 세계 최강의 딱정벌레 비틀즈. It's been a hard day's night, and I've been working, but when I get home to you, I find the things that you do. She's got a ticket to ride, but she don't care. All my troubles seem so far away. I believe I'm yesterday. 비틀즈는 등장과 함께 호주를 휩쓸어요. 당시 차트를 지배했던 호주 가수들도 싸그리 나가리 됐고 베리는 우리 사운드가 비틀즈랑 비슷하니까 호주 라디오가 우리를 바로 무시해버리더라고도 합니다. 비지스는 비틀즈를 보며 많은 걸 배우고 또 느껴요. 특히나 비틀즈의 호주 방문 현장을 바라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다고 하는데 우리도 이렇게 초대형 그룹이 되려면 영국으로 가야겠다고. 그 당시 영국이 불러일으킨 열풍은 하나의 문화 현상이었잖아요. 브리티시 인베이전이라는 이름으로 아직까지도 회자돼요. Why don't you all fade away? Talking about my generation. My generation. 반면에 당시 호주는 완전히 그들만의 리그였던 상황. 계산을 했을 때 그 앞으로 슈퍼스타가 되려면은 무조건 영국에 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다시 멤버들의 말로 돌아가 보면은 호주에 들른 비틀즈를 보고 나서야 우리의 야망이 얼마나 거대한지 깨달았다고 하죠. 애초에 우리도 비틀즈처럼 영국 북부 출신인데 우리라고 못할 게 뭐 있냐? 뭐 이런 심정이었다고. 그래서 형제들은 영국으로 재이민을 결심. 호주에 정착이 끝난 부모님을 다시 설득해요. 어머니, 아버지, 저희가 진짜 하고 싶은 거는 바로 이겁니다. 함께 꿈이라는 낭만을 쫓아보시죠. 그렇게 영국에서 호주로 다시 영국으로 이어지는 20년의 여정의 완성. 형제는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했어요. 그러다가 영국으로 가는 배 안에서 운이 좋은 건지 나쁜 건지 본인들이 마지막으로 남기고 간 싱글이 마침내 호주 차트 1위를 차지했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이 싱글은 비지스의 호주 활동을 상징하는 곡으로 그리고 이후의 성공을 예고하는 첫 번째 곡으로 아주 중요한 의미를 지니게 돼요. Where is the sun that shone on my head? Where are the girls I left far behind? Sticks and stones.
그리고 아버지는 여기저기 테이프를 뿌렸고 그 재능을 알아준 것은 바로 비틀즈의 매니저 브라이언 앱스타인이 운영하던 램스 엔터프라이즈. 이때 램스에 있던 인물이 바로 로버트 스티브 우드였거든요. 로버트라는 사람은 엄청난 재능의 냄새를 맡습니다. 그리고 비지스를 자신의 비틀즈로 삼는데 로버트가 비지스의 성공에 끼친 영향은 어마어마했어요. 로버트는 나중에 영화 제작도 하고 이 영화에 제작자로도 등장을 하거든요. 비지스와 로버트의 관계는 마치 비틀즈와 브라이언의 그것과 같았다고 하죠. 드러머 콜린 피터슨과 기타리스트 빈스 말로니를 영입하고 그룹을 5인조로 재편합니다. 그리고 영국에서의 첫 번째 앨범을 발매하는데 영국을 선택한 승부수는 대적중하고 이제는 꿈꿔오던 월드스타로 거듭나요. Ooh, it's a funny game. If millions of eyes can see, it's unkind. 형제들은 이전과 똑같이 노래를 뽑아내고 영국에서도 마파람의 개눈 감추듯이 앨범을 뽑아냈어요. 하지만 사운드는 이전과 달랐습니다. 베리 깁의 증언에서 그 이유를 찾을 수 있는데 베리와 우리는 항상 오케스트라의 갈증이 있었다. 하지만 호주에선 그걸 할 수가 없었다고. 근데 영국에서는 그게 되는 거예요. 매니저 로버트는 형제들이 원하는 모든 음악적 지원을 투입하고 그 결과 호주와는 완전히 다른 앨범이 탄생을 합니다. 당연히 오케스트라도 들어가고 그 외에도 본격적으로 사이키델릭 사운드를 차용, 구성 자체가 굉장히 풍성해지죠. Have you seen my wife, Mr. Jones? Mr. Jones. I can't sing about it. 그러니까 이게 즉각적으로 반응이 오네요. 영국에서 발매한 첫 싱글 뉴욕 마이닝 디제스터 1941이 영국 차트 12위까지 올라가요. 그리고 우리나라에선 유전 무죄송 또 인정사정 볼 것 없는 노래로도 유명한 홀리데이 또한 이 앨범에 실립니다. It's something I think's worthwhile. Throwing stones, throwing stones. 로빈의 목소리가 진짜 심금을 울리지 않습니까? 저는 이 노래를 워낙 어릴 때부터 들은지라서 아직도 로빈의 목소리 하면은 이 곡이 제일 먼저 떠오르는데 이후로 등장하는 비지스의 발라드 곡에서도 로빈의 섬세함이 드러나는 부분이 많죠. 초기 비지스를 이끌어간 거는 로빈의 비브라토 목소리라고 할 정도였는데 하지만 이 앨범의 대표곡이라고 하면 뭐니 해도 이 곡, 나중에 마이클 볼튼이 리메이크하기도 하는 True Love Somebody였어요. To love somebody, to love somebody the way I love you. 로버트가 부탁을 해서 하루 만에 만들어낸 곡이라죠. 이때 사연을 들어보면은 비지스가 소울 음악을 워낙 좋아해서 로버트가 소울 가수들을 막 소개시켜줬다고 해요. 그때 만난 인물이 바로 오티스 레딩이었고 로버트가 비지스에게 노래 한 곡 써주면 어떻겠냐고 제안을 합니다. 그래서 그날 밤 형제들은 곡을 쓰고 오티스에게 노래를 줄 생각이었지만 오티스가 비행기 사고로 세상을 뜨는 바람에 직접 부르게 됐다고 하는 거예요. 부탁받은 날 밤에 써낸 곡이 바로 True Love Somebody. 이 베리 깁을 비롯한 형제들이 곡을 써내는 속도는 거의 광속이었습니다. 커리어 내내 쓴 곡의 개수만 해도 1,000곡이 넘고 다른 명곡들의 뒷이야기를 봐도 그냥 망치로 벽에 못 박듯이 뚝딱뚝딱 해서 만들어낸 곡들이 많거든요. 우리가 한 주에 4-5곡을 써내는데 그중 대부분은 쓰레기통으로 간다는 말도 했으니까요. 비지스의 인기는 순식간에 미국까지 가고 미국에서도 당연하듯이 성공을 얻습니다. 베리는 나중에 이 앨범을 이렇게 회상해요. 우리가 다른 세계적 그룹처럼 월드클래스 앨범을 만들 수 있다는 걸 증명한 앨범. 한마디로 더 큰 곳에서 더 큰 지원을 받으니까 그 날개가 완전히 펼쳐진 셈이었죠. 이후에 나오는 호리존탈 앨범은 이전과 비교하면 유독 어두운 분위기가 드러나는 앨범이 되고 멤버들이 실험적으로 나섰다. 그리고 멤버였던 빈스와 콜린의 영향력이 드러났다. 이런 뒷이야기도 있습니다만 여기서도 역시 히트 행진은 멈추지 않았어요. I'm going back to Massachusetts. All went down in Massachusetts to see my way with you. Got the word and of course. 비지스 최고의 곡 중 하나인 매사추세츠. 미국의 도시 이름을 따왔지만 영국 차트에서 1위를 차지합니다. 이게 비지스가 미국으로 투어를 갔다가 가보지도 않은 도시 매사추세츠 이름을 붙여서 만든 노래거든요. 이것도 원래 남주려고 만든 곡이었는데 이 곡을 전해주지를 못해서 본인들이 부른 게 대박을 치는 거예요. 형제들은 영국 차트 1위라는 소식을 듣고 너무 황홀해서 정신을 못 차렸다고 하는데 사실 이 곡의 퀄리티를 미리 알아본 사람이 한 명 있었다는 거. 출시 전에 이 곡을 들은 비틀즈의 매니저 브라이언 앱스타인은
이 곡을 듣고 모리스에게 이거는 세계 1위곡이 될 것이라고 말을 했다죠.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서 세상을 떠났고 이거는 브라이언이 모리스에게 남긴 마지막 말이 됐대요. 인기의 정점을 찍는 비지스는 이후로도 앨범 공장으로 활동합니다. Smile, an everlasting smile. It's only words, and words are. I just gotta get a message to you. Hold on, hold on. I started a joke. I looked at the sky from things that I said. 1967년 8월에 영국 데뷔 앨범이 나오고 후속 앨범이 68년 2월, 그 후속 앨범은 68년 9월에 나오거든요. 물 들어올 때 노를 이제 끝까지 젓고 있었고 이 시절의 호흡이 얼마나 절정이었느냐 하면은 녹음하러 간 스튜디오에서 노래 쓰고 녹음하고 다 했을 정도예요. 하지만 여기서 형제들이 조금씩 삐걱대기 시작합니다. 여기저기서 야 너 형제 없어도 되겠던데? 라는 소리를 듣고 또 어딜 가나 팬들이 자기 보려고 막 쫓아다니니까 자존감이 하늘 높이 솟구치기 시작하는 거죠. 이 형제들도 초기 갈등의 원인을 너무 인기에 취했기 때문이라고 스스로 분석을 하던데 이 형제들 모두 자연스럽게 드는 생각이 나는 짱짱맨이다 이런 거 아니겠어요? 솔직히 재능으로 보면은 형제들 다 어딜 가나 꿀리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혼자 해도 잘할 수 있는데 이때 구도는 주로 메인 보컬을 나눠 맡던 맏형 베리와 둘째 로빈의 갈등이었다고 하죠. 당장 저때까지 발매된 싱글들의 리드 보컬을 살펴봐도 둘이 그 지분을 거의 반씩 나눠 가졌으니까요. 그 갈등이 폭발하는 게 바로 1969년에 발매된 후속 앨범 오데사인데 이 앨범에 관련된 이야기를 조금 해보도록 할까요? 오데사는 비지스가 그간 만든 앨범 중에 가장 규모가 큰 대작이었습니다. 러닝타임만 64분, 이전 앨범의 거의 2배에 다다랐고 기타리스트인 비스 멜로니가 중간에 빠지는 등 음악적인 변화도 꽤 있었어요. 로빈이 리드 보컬을 맡은 1번 트랙 오데사만 들어보셔도 그거를 느낄 수 있는데 1899년 2월 14일 베로니카호가 바다에서 조난당했다로 시작되는 웅장한 가사죠. 7분 33초짜리 대곡이고 로버트는 이걸 듣고 역대 최고의 팝송 중 하나라고 생각을 했답니다. 원래는 과감하게 이 곡을 싱글로 내볼까 했는데 이때 시기가 비틀즈가 헤이주드로 이제 싱글 차트를 휩쓰는 등 대형 싱글들이 우후죽순 나오던지라서 오히려 반발 심리가 딱 생기는 거예요. 트렌드만 따르는 버스 승객이 되기는 싫다. 그래서 매니저 로버트가 오데사 대신에 나올 첫 싱글을 골랐거든요. 그 후보는 베릴가 부른 First of May와 로빈이 부른 램프라이트였어요. But you and I, our love will never yes, you cry. Come first of May. Lamplights keep up, the mind is yearning. 모리스의 얘기로는 거의 모든 사람들이 로빈의 램프라이트를 첫 싱글로 생각했다고. 근데 막상 로버트는 베릴 노래를 고르는 겁니다. 베릴가 말하길 로버트가 First of May라고 하면 흥행이 어찌되든 간에 첫 싱글은 이 곡이 되는 거래요. 모든 결정은 로버트가 한답니다. 그러니까 로빈의 꼭지가 딱 돌아요. 로빈의 말을 들어보면은 모리스와 나는 무시당하고 있다. 모리스와 콜린과 나는 그저 베리의 백킹 그룹일 뿐이냐고. 하지만 로버트의 입장은 이렇거든요. 나는 그룹 멤버들 모두가 동의하는 싱글을 내본 적이 없다. 항상 누군가는 불만을 가졌고 이번에는 그게 로빈이었을 뿐이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로버트의 선택은 맞았어요. First of May는 영국 차트 6위를 비롯해서 각국 차트에 성공적으로 안착하며 비지스의 명곡으로 남게 됩니다. 당장 우리나라에서도 상당한 위상을 떨치고 있는 곡인데 하지만 로빈은 이 일을 계기로 탈퇴를 선언하고 이 앨범은 비지스의 일기를 장식하는 마지막 앨범이 되어버려요. 이 오데사 앨범은 초기 비지스가 만들어낸 최고의 앨범으로 꼽힙니다만 막상 멤버들은 이 앨범의 좋은 기억을 아는 것 같진 않죠. 이미 엄청나게 앨범을 만들어서 피곤했다고도 하고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서 앨범이 완성작으로 나오지 못했다는 말도 하고요. 하지만 무엇보다도 이 앨범이 형제들의 균열을 보여줬던 그런 앨범이 되어버려서 이게 씁쓸한 기억으로 남은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고요. 이 시기 형제들은 서로 말도 안 하고 소통은 언론으로 할 정도였어요. 로빈이 무시당하고 있다고 얘기를 하면 베리는 그거는 피해의식이고 이기적인 생각이라고 대꾸를 합니다. 작년에 나온 비지스 다큐멘터리에서 이런 갈등을 증언해준 게 바로 오아시스의 노엘 갤러거였거든요.
노엘도 동생인 리암 갤러거랑 뒤지게 싸운 뒤에 오아시스를 탈퇴해 지금까지 갈등 관계 아닙니까? 노엘이 말하길 가족이랑 함께 정상으로 오를 때는 서로 엄청나게 투지가 넘치지만 정상에 오르고 모두의 에고가 폭발할 때는 그만큼 걷잡을 수가 없다. 이후로 형제들은 완전히 다른 길을 가는데 로빈은 솔로로 데뷔하고 남은 형제들은 큐큐바캐슬이라는 영화 작업을 진행을 하죠. 그리고 드러머 콜린도 해고하면서 2인조 그룹이 돼버립니다. 물론 이때 활동이 아예 실패라는 건 아니에요. 로빈의 Saved by the Bell 같은 노래는 확실히 성공을 거뒀고 비지스로 Don't Forget to Remember 같은 명곡을 배출을 했으니까요. 하지만 결국 이 시기 형제들의 활동은 이렇게 요약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이 3을 나누면은 1.5와 1.5가 될 줄 알고 찢어졌는데 알고 보니까 1과 1이었다. 그리고 나머지 1은 형제들의 합에서 나오는 시너지 효과였던 거예요. 셋은 모두 결혼도 했고 안정적인 삶을 꾸릴 준비가 되었지만 막상 수십 년을 함께한 형제의 공백은 눈앞에 계속 아른거립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출간된 모던 팝 스토리라는 책에서는 이 순간의 비지스를 이렇게 얘기하는데 솔로 활동을 하면서 로빈은 집을 떠나려 했지만 그럴 수 없다는 걸 알았다. 가족에 대한 정이 너무나도 끈끈했던 것이다. 그리고 1967년 처음 등장했던 비지스의 노래는 안개 속의 횃불 같았으나 70년에 따로 발표하는 곡들은 욕심만 앞선 설익은 노래 같았다는 평도 했죠. 그러니까 스스로 안개가 되어버렸대요. 그렇게 형제는 2년간 그 시너지를 살리지 못하고 고립이 되죠. 이때 먼저 용기를 낸 사람은 바로 로빈이었다고 합니다. 마침내 베리에게 전화를 걸어서 우리 다시 시작해보자고 말했다는데 이때가 바로 고장난 가슴이 고쳐지고 다시 히트곡이 쏟아지는 순간 근데 이제는 삼형제 모두가 극복해야 할 위기가 찾아오네요. It's just your jive talking, telling me lies, jive talking, whoever disguise. 베리가 회상하는 그 당시 로빈과의 화해는 이래요. 로빈이 전화를 걸어서 혼자 할 때의 느낌을 이야기했다. 형, 혼자 성공을 거둬도 그 느낌이 우리가 함께 했을 때 그것 같지가 않더라고. 그러면서 서로가 깨달았다죠. 그 순간쯤 되니까 우리가 뭘로 싸웠는지도 다 까먹고 있었대요. 이게 대화의 시작이었고 마침 이 당시 매니저 로버트가 기존의 회사에서 나와서 독립하며 생긴 여러 사정도 재결합에 도움이 됐다고 합니다. 본인들의 의지와 주변 상황 모두가 더해져서 재결합하기 좋은 환경이 만들어졌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형제는 이제 헤어지지 말자고 다짐. 원래 친구끼리도 한번 대판 싸우고 나서 좀 더 이해가 깊어지는 경우가 많잖아요. 형제들도 그랬대요. 이때를 기점으로 비지스는 해체 없이 쭉 달리기 시작. 그리고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다시 히트곡을 배출해내기 시작하죠. Lonely days, lonely nights. Where would I be without my woman? Could never see tomorrow. Can you mend the broken hearts? What makes the world go round? My world is our world and your world. 비지스는 수도 없이 노래를 써내는 만큼 수많은 곳에서 영감을 얻습니다. 이 시기에 써낸 곡들은 아무래도 헤어진 기간의 외로움 그리고 화해라는 주제와 대입될 수밖에 없었는데 사실 그래서 재결합 이후의 첫 번째 앨범 To Your Soul은 우리가 이전처럼 아무 거리낌 없이 함께 작업할 수 있는가를 실험하는 앨범이었다고도 멤버들이 말했어요. 그런 모든 심정을 나타낸 곡이 바로 Lonely Days와 How Can You Mend a Broken Heart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 두 곡은 각기 다른 앨범에 실렸지만 같은 날에 작곡되었다고 합니다. 피아노를 치는 모리스의 남은 형제들이 합을 맞춰서 론리 데이스를 만들었고 그날 밤에는 How Can You Mend a Broken Heart까지 만들었대요. 이거는 베리가 이미 1절과 코러스를 써냈는데 로빈이 들어오길래 같이 하자고 말하고 나머지를 함께 완성한 거라고 하죠. 비지스는 이 두 곡으로 빌보드 차트 최고 순위를 경신합니다. 론리 데이스는 3위 그리고 How Can You Mend a Broken Heart는 사상 첫 빌보드 1위의 영광까지 하나요. 멤버들은 죽지 않는 호흡을 보여주고 비록 2년간 헤어져 있었고 서로 어색한 순간도 분명히 있었지만 결국 형제였기에 그거를 극복할 수 있었다고 하죠. 자, 여기까지만 보면은 잠시 풍파를 겪었다가 다시 합쳐서 평소처럼 성공한 형제들의 영웅담처럼 보이는데 하지만 빌보드 16위를 차지한 런툼이라는 곡 이후로 이 기세가 갑자기 확 꺾여버리는 거예요. Come to me whenever you're now and then. You need someone else. I don't know about the people that have never been alive.
시대의 변화가 그룹을 습격하고 비지스의 앨범은 갑자기 무시당하죠. 원래 음악이란 게 10년 단위로 트렌드가 나뉘어지고 70년대에는 또 60년대와 다른 음악들이 급부상하잖아요. 런투미가 탔던 거는 시대의 막차였고 이후로 비지스는 약 3년간 히트곡을 배출하지 못합니다. 형제들도 말하는 게 우리의 인기가 영원할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다고. 이 시기의 투어는 점점 규모가 줄어서 종국에는 나이트클럽까지 가요. 술 좋아하던 모리스 같은 경우에는 숙소로 돌아가면 바로 술만 빠는 게 일상이었다고 하고요. 이거는 제가 비지스 멤버들의 인터뷰를 보면서 느낀 건데 멤버들이 판단하는 앨범의 성패 기준은 항상 상업적으로 성공했느냐의 여부였거든요. 그래서 이 시절의 실패작들을 조금 흑역사 취급하는 경향이 있는데 사실 이 시절의 앨범들이 마냥 현실에 안주해서 똑같은 소리만 내는 앨범은 아니었어요. 예를 들어서 To Whom It May Concern 앨범의 Sweet Song of Summer는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온 앨범 Life in a Tin Can도 컨트리 냄새 물씬 나서 이전의 비지스와는 또 다른 소리를 내고요. 제 개인적으로는 이 Life in a Tin Can이 아무도 모르고 나만 좋아하는 그런 류의 앨범 중 하나입니다만 어쨌든 혹자는 이 당시의 비지스를 두고 자신들의 독특함을 어떻게 유지할지 몰랐다 하고 평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제 생각에 이거는 비지스가 나름대로 시대와 자신들의 개성을 어떻게 매치시킬 수 있을까 탐구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시행착오가 아니었나 싶어요. 로버트 또한 이 시절의 비지스를 두고 음악적으로 게으름을 피우는 게 아니고 감이 좀 떨어진 거였다고 했습니다. 이 앨범들의 실패는 기존에 예정되었던 후속 앨범의 발매조차 무산시켰고 완전히 새로운 방향을 개척할 필요가 있다고 느낀 로버트는 새로운 인물을 영입하기로 결정. 이 로버트가 쎄 빠지게 뒤져서 찾아온 인물은 바로 아리프 말딘이었어요. 아리프는 밴드에게 아예 새로운 방향성을 제시합니다. 잠깐 과거로 돌아가 볼까요? 제가 이전에 비지스 형제들은 어렸을 때부터 아주 다양한 음악을 들었다고 했잖아요. 비지스가 사랑하는 음악 중에는 모타운과 같은 흑인 음악도 있었고 로버트는 소울 음악을 좋아하는 형제들에게 오티스 레딩을 소개시켜주기로 했습니다. 본인의 뿌리가 R&B라고 말하는 아리프는 형제들 안에 숨겨져 있던 그 본능을 본 거죠. 너희는 지금 그 색채를 잃었다. 기존에 갖고 있던 그 연관성을 살려보는 게 어때? 이 아리프가 자부심 강한 형제들에게 새로운 방향을 권유하고 하나로 묶어내는 일을 그렇게 잘했다고 해요. 이 당시의 증언들을 들어보면은 처음에는 아리프의 능력을 조금 의심하던 멤버들도 어느새 아리프에 감화되어 버렸다고 합니다. 맏형 베리 같은 경우에는 나중엔 아리프를 찬양하면서 이 사람 진짜 대단하다. 음악적 안목도 어마어마하고 이번 앨범은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사운드를 낼 것이다 라는 얘기를 막 했다고. I'm trying to understand. I look like a happy man. Throw a penny for my children. When the light shines down much brighter on. 비지스는 음악에 R&B와 소울을 입히고 오케스트라를 대동한 그룹이 아닌 밴드 형태로 전환, 소위 말하는 미국적 사운드를 내기 시작하죠. 그 첫 번째 시도로 미스터 내추럴이라는 앨범을 발매하는데 조금만 들어도 아시겠지만 이 앨범은 이전과 완전히 다르거든요. 이거 비지스 맞아? 하는 정도였으니까 비지스를 지켜보던 기존의 팬들도 떠나가요. 차트 성적은 아주 처참합니다. 호주에서만 20위, 미국에서는 178위까지 떨어지면서 비지스는 끝났다는 인식이 자리 잡혀요. 더구나 레코드사에서도 왜 이런 앨범을 내냐는 인식이 많았다고 그 막말로 그냥 닥치고 발라드나 내지 뭐하냐 뭐 이런 느낌이었대요. 아까 말씀드린 종국에는 나이트클럽까지 가버린 투어도 바로 이 시기의 투어였죠. 하지만 멤버들은 이 사운드를 믿었고 결국 이 앨범은 비지스 슬럼프의 끝을 알리는 앨범이 됩니다. 멤버들이 후속 앨범을 만들 때 얼마나 자신감에 찼느냐 하면 앨범의 이름을 메인 코스로 정했어요. 우리는 지금 우리가 해왔던 모든 음악보다 더 나은 음악을 만들고 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의 메인 코스라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이 앨범은 비지스가 끝났다는 사람들에게 크고 거대한 빅엿을 안겨줍니다. Just your dad talk, telling me lies, just what you mean to me. With all of your dad talk, telling me lies, in a room full of strangers, playing it on the nights on the roadway. Baby, tender with my love. And my love will listen.
이 당시의 반응은 이 비지스가 그 비지스라고? 이거였는데 놀랍게도 진짜 빌보드 싱글 차트 1위 곡을 배출하는 거예요. 이 과정에서는 아리프는 물론이고 에릭 클랩튼 또한 큰 역할을 했다고 하죠. 이 후속 앨범의 작업을 앞두고 에릭은 베리에게 한번 미국에서 작업해보는 건 어떠냐고 조언했다는데 그 이유는 나도 얼마 전에 마이애미에서 새 앨범 작업했거든. 어쩌면 너희도 장소를 바꿔보는 게 동기부여적 측면에서 큰 도움이 될지는 몰라. 그리고 베리는 실제로 미국에서 새로운 영감을 찾아냈다죠. 곡을 쓰면서 마이애미 라디오를 엄청나게 들었는데 그게 트렌드 파악에 큰 도움이 됐대요. 멤버들이 판단한 대세 음악은 소울과 R&B 그리고 디스코였고 멤버들은 그대로 디스코를 가미합니다. 그렇게 아리프와 함께 명작을 만드는 거예요. 이 빌보드 1위를 한 자이프 터킨 같은 경우는 베리가 차로 출퇴근을 하는데 차에서 이런 소리가 나길래 그거를 그대로 영감으로 삼아서 제작한 노래고요. 처음에 이 싱글을 라디오로 보낼 때 가수 이름을 숨겨가지고 쫙 뿌렸대요. 왜냐하면은 비지스라고 하면은 노래도 안 듣고 그냥 창고에 처박아 둘까봐. 근데 DJ들이 노래를 들어보고서는 전화를 걸어서 와, 이 가수 누구래요? 이랬다고. 하지만 여기에 주목해야 할 노래는 하나 또 있지 않습니까? 바로 나이트 온 브로드웨이. 역시 싱글 발매되어서 빌보드 차트 7위까지 올라간 노래예요. 하루는 뉴욕을 갔다가 뉴욕 얘기로도 노래 한번 써봐야겠다 싶어서 만들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 곡을 들어보시면은 마침내 우리에게 익숙한 소리가 하나 들리는 거죠. On the nights on Broadway, singing endlessly to 바로 후기 비지스의 상징이 되는 팔세토. 이 팔세토의 발견은 정말 우연했는데 아리프가 우리 코러스에 뭔가 임팩트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누가 한번 가성 빵 내볼 수 있겠냐고 물어서 베리가 그거를 했대요. 근데 그때 컨트롤룸에 있던 사람들이 벌떡 일어났답니다. 이거는 말 그대로 와씨 이거다. 모두가 그거를 느꼈죠. 멤버들도 그거를 느꼈고 이후로는 이 가성으로 아주 그냥 뽕을 뽑아요. 실제로 베리는 인정을 합니다. 이 사운드를 발견하고 너무나 신이 나서 이런 목소리를 쓸 수 있는 곡을 쓰기 시작했다고. Here am I, one silent begun. Baby, as you turn away. 이 모든 변화와 발견의 중심에는 아리프가 있었어요. 형제들한테 하고 싶은 걸 하라 하고 독려해주고 자이프 터킨에서는 그루브와 템포를 선물해줬다고 하죠. 그리고 나이트 온 브로드웨이에서는 숨겨진 가성까지 발굴을 해냅니다.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 로빈이 말하길 음반사조차도 우리를 믿지 않았을 때 아리프만이 우리를 믿어주었다는 거예요. 이 처음 미국에 와서는 비지스는 옛날 발라드 스타일의 곡도 몇 개 쓰는 등 이런 시행착오를 겪었다고 하거든요. 하지만 로버트와 아리프가 이 그룹을 올바른 길로 이끌었다고도 합니다. 멤버들도 이 과정을 통해서 엄청나게 성장을 했고 이제 이 다음 앨범에서는 직접 프로듀싱을 하면서 완전히 히트 가수로 정착을 해요. The news of midnight goes right on to the dawn. She's doing on your back. Oh, she's doing on your back. You should be dancing, yeah. Love's alright. Turn out to be. I just wanna lay my love on you. Every chance you get. 아리프가 본인이 컨트롤할 수 없는 계약 문제로 갑자기 프로듀서 자리에서 물러나는 처지가 되고 모두가 아리프한테 제 멤버들 너 없으면 아무것도 못한다 이랬다고 합니다. 하지만 아리프는 아니라 쟤네들은 분명히 해낼 것이라고 얘기했대요. 이 Children of the World 앨범은 그 증명이었죠. 팔세토는 더욱 강해지고 You Should Be Dancing은 비지스의 또 다른 상징이 돼요. 역시 팔세토로 끝장내는 곡 Love's the Right도 비지스의 대표 발라드가 됩니다. 아까 슬럼프를 얘기할 때 제가 말씀드렸던 새로운 시대와 자신들의 개성을 맞추려던 그 시도가 마침내 디스코와 가성으로 귀결된 그 순간이 되었다고 평하고 싶어요. 이 시점부터 그룹의 중심축은 거의 베리 깁으로 넘어왔는데 비지스의 B랑 G가 베리 깁이라고도 할 정도로 하지만 이제 형제들은 싸우지 않기로 했지 않습니까? 형제들은 성공하나 실패하나 아랑곳 없이 새 앨범을 준비했어요. 그리고 새 앨범을 준비하는 도중 매니저 로버트의 연락을 받죠. 나 로버트인데 내가 영화를 하나 하고 있거든. 너희 거기에 노래 좀 써줄 수 있겠니? Now by the way I use my walk, I'm a woman's man. No time to talk. 로버트는 사실 음악 이외에도 뮤지컬과 영화 등 다양한 분야에 손을 뻗고 있었고 이 시점에 신경 쓰고 있던 거는 바로 토요일 밤의 열기였어요. 닉 콘이라는 저널리스트의 기사를 바탕으로 한 젊은이들의 디스코 문화를 다룬 영화였는데 로버트는 처음 이 기사를 읽고서는 이거는 영화화하기에 완벽한 소재 아니냐 이랬다고. 그리고 TV 스타였던 존 트라볼타를 섭외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음악. 원래 배우들이 춤추는 씬을 촬영할 때 틀었던 음악은 스티비 원더와 보즈 스캑스의 노래였다고 하죠. 이 보즈 스캑스의 경우에는 로우 다운이 촬영 당시 사용되었다고 확실히 알려져 있어요. Baby's into running round. Give that
하지만 이 플랜 A는 난관에 봉착했는데, 왜냐하면 보즈 스캑스 측에서 곡의 영화 삽입을 거부했기 때문 보즈 측은 또 다른 디스코 영화 프로젝트를 준비하고 있었고, 또 한편으로는 이런 저예산 디스코 영화에 삽입하기는 아까워서 거부했다고도 합니다. 그러면 이런 경우에는 뭐가 제일 필요할까요? 바로 인맥. 로버트의 오랜 고객이자 친구, 지금은 열심히 앨범 작업하고 있는 비지스가 남는 거예요. 로버트는 부탁을 하죠. 저기 친구들, 내가 디스코 영화를 만들고 있는데 거기 들어갈 곡 좀 써주련? 비지스는 시간 없다면 난색을 표하지만 이게 뭐 다른 사람도 아니고 로버트인데, 결국에 설득에 성공을 하고 비지스는 영화를 보지도 않아요. 써뒀던 세 곡의 데모를 줍니다. 근데 그 세 곡이 이게 되는 거예요. 로버트는 경기를 일으키고 그러더니, 야, 우리 곡 좀 더 써보자고, 이제 너희 후속 앨범은 이거 OST라. 이렇게 돼서 비지스는 곡을 쭉 써가죠. 이 당시의 얘기를 들어보면은 일부러 영화 대본도 안 봤대요. 그냥 이거 우리의 새 앨범이라고 생각하고 내용 상관없이 최고의 곡을 뽑아보자는 생각이었다고 하는데, 이렇게 탄생하는 곡들이 바로 이 곡들이 되는 겁니다. 실제로 비지스가 쓴 토요일 밤의 열기 OST에서는 직접적으로 춤 얘기를 하는 노래가 단 하나도 없어요. 가장 유명한 Stayin' Alive 같은 노래도 멤버들은 오히려 이게 춤이 아닌 생존에 관한 이야기라고 하거든요. 이 뉴욕의 거리에서 살아남기 위한 몸부림, 삶의 방향을 모르겠으니 누군가 도와달라고도 해요. 하지만 영화와 함께 하니까 이거는 주인공 토니의 몸부림처럼 들리기도 합니다. 비지스가 쓴 디스코 곡들은 모두 영화에 절묘하게 들어맞고, 영화가 센세이션을 일으키면서 자연스럽게 이 OST로 히트 반열에 진입. 이거는 그냥 히트가 아닌 대폭풍이었어요. 이 영화가 1977년 12월 14일에 개봉을 하는데, 그로부터 바로 10일 뒤인 12월 24일 빌보드에서 How Deep Is Your Love가 곧장 1위를 차지합니다. 10주간 1위를 한 데뷔분의 You Light Up My Life를 제치고, 이때부터 다음해 5월 13일 차트까지 21주간의 차트 1위를 보면은 이거는 광기예요. 21주간의 빌보드 1위 곡을 한번 살펴볼까요? How deep is your love? Is your love? How deep is come back? Any kind of fool could see. Staying alive. Love is bigger than water. We don't have to do it. Nobody, baby, if I can't have you. 플레이어의 베이비 컴백을 제외하면 비지스가 쓴 디스코로 꽉 차 있습니다. 이 앤디 깁이라는 가수가 부른 노래도 베리 깁과 앤디 깁이 함께 쓴 건데, 이 앤디 깁이 누군지는 성만 봐도 아시겠죠? 바로 1편에서 말씀드린 형들을 보고 음악가의 꿈을 키우던 깁 가족의 막내, 그러니까 비지스. 특히 베리 깁 같은 경우는 자기가 쓴 4개의 다른 곡이 연달아서 빌보드 1위를 나눠갖는 진기록까지 갖게 되는 겁니다. 한때는 빌보드 탑10의 5자리를 비지스의 곡이 깔고 앉을 정도였으니까. 그리고 이 광풍이 시들어지나 싶던 6월에는 막내 앤디 깁이 다시 형들과 함께 쓴 섀도우 댄싱을 들고 나오며 7주간 빌보드 1위, 3주 쉬었다가 또 베리 깁이 쓴 그리즈가 빌보드 1위.
이 전역이 비지스 바다가 됐고 나아가서 디스코 바다가 됐어요. 너 비지촌인데 너희 나라가 디스코 바다가 돼도 상관없다 이거지? 이런 거죠. 보즈 스캑스는 뜨거운 눈물을 흘리고 산전수전 다 겪은 비지스조차도 이 정도 인기는 실감을 못했다죠. 애초에 신드롬을 일으키려고 만든 노래도 아니고 그걸 예상도 못했으니까. 토요일 밤의 열기 OST는 판매량만 4천만 장 이상으로 집계가 되거든요. 이거는 92년에 등장하는 이 영화 이전까지 영화 OST 판매량 1위였어요. 토요일 밤의 열기는 디스코의 인식을 바꿔놓는데 사람들이 영화 보기 전까지는 야 디스코 그거 게이 음악 아니냐? 하다가 영화에서의 뭐 맞춰맨 토니를 보고 그 인식을 바꿨다고도 하죠. 세상이 디스코로 마비가 되고 비지스는 광풍의 상징이 됩니다. 이후에는 정규 앨범이 차트 1위를 쓸어간 건 당연했는데 Spirit Having Flown 여기서도 당연히 히트곡이 콸콸콸 쏟아져요. Just a dream to fade away. Loves you inside and out. What am I gonna do if we lose that fight? 6곡 연속 빌보드 1위. 이것 또한 휘트니 휴스턴이 기록을 깨기 전까지의 연속 싱글 빌보드 1위 기록이었습니다. 이 뉴욕타임즈가 79년에 분석한 기사가 있는데 거길 보면은 이 메인 코스 앨범 때부터 댄스 리듬을 연마한 비지스는 이제는 어떤 음악을 만들던 간에 철저하게 자신의 방향대로 음악을 이끌어간다고 디스코와 락 사이를 오가는 이거는 1960년 모타운이 일궈낸 흑백 크로스오버 그 이상이래요. 그러면서 이거는 크로스오버가 아닌 컨퀘스트다 라고 하죠. 하지만 처음에는 모든 게 좋았던 이 광풍은 비지스의 의도와 상관없이 점차 사람들의 반감을 사게 돼요. If I could show you how we destroy the disco records, and this is how I do it. I have to kind of get worked up a little bit. Psych you. Yeah, I chant to myself. Oh, that felt good. This disco thing isn't happening. Anti-disco. A local disc jockey blew up disco records in center field. 이 사람들이 차츰 2절, 3절에 막 뇌절까지 치기 시작하면은 대중들이 질리잖아요. 이 죄다 자기들의 음악에 디스코 딱지를 붙이고 나오니까 디스코가 음악적 의미를 잃어간다는 우려도 팽배했고 이 디스코 때문에 밀려버린 기존 장르 음악의 팬들도 이를 바득바득 갈고 있었고요. 디스코 좀 적당히 듣죠! 광풍의 중심이었던 비지스는 당연히 안티들의 최우선 척결 대상으로 변신. 방금 틀어드린 영상이 디스코 몰락의 시발점이 되었다는 미국의 디스코 폭파의 밤 행사거든요. 그리고 나중에 라디오는 비지스 없는 주간까지 만들고 그거를 홍보하기 시작. 사실 디스코의 탄생과 몰락에는 인종 갈등을 비롯한 여러 복잡한 고리들이 얽혀 있는데 막상 제일 피해를 입었던 거는 그저 묵묵히 음악만 만들던 비지스였어요. 1979년 이 Spirit Having Flown 투어가 비지스 최전성기의 마지막을 장식하죠. 이때는 함께 절정기를 달리던 동생 앤디 깁까지 참가하는 등 형제가 가장 완벽했던 순간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Ladies and gentlemen, our brother Andy. 하지만 이후로 비지스는 놀라울 정도로 조용한 80년대 초중반을 보냅니다. 이 후폭풍이 사라질 때까지 뒤에서 조용히 숨어지네요. 모리스는 이때가 비지스로는 다시 뭘 할 수가 없는 시기였다고 하는데 이 폭풍이 지나가고 이 당시에는 라디오가 일부러 비지스를 피하는 지경까지 도달. 사람들도 비지스 하면 막 진절머리를 냈으니까 토요일 밤의 열기가 축복이자 어떻게 보면 불행이라고도 이제 평가를 하는 거예요. 실제로 이 시기에 작품들을 낸 거는 조금 있었지만은 크게 히트한 건 없었습니다. 이 당시 비지스가 찾은 새로운 활로는 바로 후방 지원. 이 전에도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곡을 써줬던 비지스잖아요. 이 형제들이 흩어졌을 때 전화를 걸었던 인물이 바로 바바라 스트라이샌드였대요. 제가 지난번에도 리차드 막스 편에서 바바라가 리차드에게 노래를 부탁하는 썰을 들려드린 바 있는데 이 능력자의 냄새는 기가 막히게 잘 맞는 바바라잖아요. 안 그래도 몸이 근질근질하던 형제들은 이제는 뒤에서 노래를 만들기 시작. 그리고 또 Woman in Love를 뽑아내요. Life is a moment in space when the dream I am a woman in love and I do anything. It's Gotta be night and day, and we got nothing to begin to. what kind of What kind?
when someone is in your life. 이후로 수많은 가수들의 연락이 쏟아졌다죠. 그리고 비지스는 계속 노래를 만들면서 돌아올 시기를 봅니다. 이 시기에는 각자가 솔로 앨범을 내기로 했는데 로빈은 나중에 이렇게 말하거든요. 우리는 혼자 일하는 게 익숙치 않았다. 베릴도 우리끼리 뭉쳐야 더 잘할 수 있다 하고 인정을 했고, 형제들은 사람들이 자신을 잊을 때까지, 그리고 비지스라는 이름이 다시 반가운 이름이 되는 그날까지 기다렸어요. 그리고 1987년 새로운 음반계약과 함께 돌아옵니다. OST 앨범까지 따지면 4년, 정규 앨범으로만 따지면 무려 6년 만의 컴백이었는데, 베릴은 이 기간의 휴식기를 이렇게 얘기해요. 라디오에서 들려오는 음악들에 질려갔고, 우리는 우리가 이보다 더 잘할 수, 최소한 이만큼은 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 그리고 리드 싱글 You Win Again을 유럽 각국 1위로 올려놓으면서 그 말을 증명. 아직 미국은 비지스를 반기지 않았지만 형제들은 이 성공 덕에 확신을 가질 수 있었대요. 이후로는 함께 전성기를 누렸던 동생 앤디 깁의 비지스 가입까지 발표하면서 엑셀을 밟지만, 동생은 본격적인 활동도 하기 전에 심근염으로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납니다. 이거는 앤디 나이 30살 때의 일이었죠. 80년대 내내 약물 중독과 싸워오던 동생의 죽음이었기에 형제들이 받은 충격은 상당했대요. 후속 앨범 1은 그 영향으로 분위기가 좀 바뀌었거든요. 하지만 이 앨범은 기어이 미국에서도 성공하면서 이전 3기의 비지스를 완성합니다. 그리고 비지스는 90년대에도 꾸준히 활동을 이어가면서 전 세계에서 히트곡을 배출했어요. came in. 1997년이 되자 로큰롤 명예의 전당 헌액을 비롯해서 브릴리어워즈 공로상 등 잠깐 비지스를 탄압했던 세계에서도 비지스를 전설로 대우하죠. One Night Only, 딱 하루만 하는 콘서트를 통해서 여전히 팬들을 열광시키기도 해요. 하지만 현역으로서도 조용한 강자로 2001년까지 UK 차트 18위 곡을 배출했는데, 이게 기록으로 보면은 60년대부터 2000년대까지 50년에 걸쳐서 탑 20곡을 낸 거거든요. 피는 물보다 진하다. 비지스는 영원할 것 같았지만 이 2001년을 마지막으로 히트곡 개보는 끊기고 말았어요. 이유는 이전처럼 형제들 사이의 갈등이 아닌 인간이 막을 수 없는 죽음. Good evening. The music industry and fans around the world are mourning the loss of B.G. Morris Gibb. The family's released a statement saying his love and enthusiasm and energy for life remain an inspiration and he'll be deeply missed. 사형제 중 가장 어린 앤디가 가장 먼저 세상을 떴잖아요. 그 다음으로 어렸던 셋째 모리스가 향년 53세의 나이로 삶을 끝냈어요. 이 갑작스러운 심장마비와 함께 비지스의 역사는 여기서 허무하게 끝나고 마는데, 모리스의 사망 42일 뒤 그래미는 비지스를 전설로 추대하면서 비정기적으로 주는 레전드상을 시상합니다. 그리고 비지스는 아직까지도 이 레전드상의 마지막 수상자로 남아있어요. Where would I be without my woman? Is it your love I really need to learn? 2009년부터는 두 형제가 이따금씩 비지스로 모습을 드러내지만 2012년에는 둘째 로빈이 간암으로 생을 마감하면서 그것도 끝나고 지금은 맏형 베리딘만 활동하고 있습니다. 베리가 올 1월에 낸 새 앨범은 UK 차트 1위를 기록하면서 형제들 솔로 중에는 최초로 앨범 차트 1위를 차지해요. 지금은 75이 된 베리의 인터뷰를 가끔 보면은 이 외로워 보인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거든요. 자기보다 어린 형제들을 하나씩 떠나보낸 게 결코 마음 편한 일은 아니니까요. 형제들은 60년간 놀랍도록 같은 목표
목표를 보고 달려왔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베리 깁 혼자서 커리어의 스토리를 써나가고 있어요. 비지스는 이렇게 말하거든요. 우리의 커리어는 질투심과 부러움으로 이루어진 거라고. 라디오에 유명한 가수가 나올 때면은 저들을 이기자고 다짐했으며 자신들을 향한 혹평이 쏟아질 때면 쟤네들 크게 엿먹여보자 하는 마인드였대요. 따로 떼어놓고 볼 때 형제들은 분명히 각자의 개성을 갖춘 일개 개인이었지만은 셋이 함께일 때는 마치 그들 자체로 한 몸인 것처럼 기능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쌍둥이인 로빈과 모리스는 아주 상극의 성격을 갖고 있었는데 남들이 얘기하는 로빈은 굉장히 낯을 가리고 말도 많이 안 했다고 하거든요. 반면에 모리스는 부침성도 좋고 아주 유머러스하다네요. 하지만 막상 둘이 같이 붙어 있으면 둘 다 그냥 똑같아 보였다고. 이런 일화가 서로 얼마나 오랜 시간 함께 했는지 그리고 얼마나 서로를 잘 알았는지 보여주는 일화라고 생각해요. 서로의 역할도 자연스럽게 정해졌고 그 루틴대로 60년을 함께 지냈죠. 결과는 굵고 긴 레전드, 아직까지도 삼형제 하면 가장 먼저 생각나는 전설의 그룹이 되었습니다. 어린아이 때부터 유명해지겠다는 꿈을 꾼, 2번 쓰러지고 3번 일어난 레전드 형제 그룹 비지스의 얘기를 알아봤습니다. 소개 부탁하고 싶은 뮤지션 있으시면 언제든지 말씀해 주시고요. 좋아요와 구독은 정말 감사하게 받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 시대를 풍미한 옛날 뮤지션을 알아보는 시간, 복구맨입니다. 얼마 전에 비지스 대하 드라마가 끝이 났는데 요즘 마트에서나 편의점에서나 어딜 가나 볼 수 있는 게 바로 묶음 판매예요. 함께 있을 때 더 빛나는 특집들. 그래서 제가 비지스 하면 떠오르는 영화 이야기는 따로 빼뒀죠. 바로 비지스와 존 트라볼타의 인생작으로 꼽히는 토요일 밤의 열기 특집이에요. 영알못도 이름은 들어봤고 영화를 이름만 아는 사람도 이 포즈는 다 알죠. 이번 특집을 통해서 이 영화를 만든 인물이 비지스를 키운 로버트 스티그 우드였다는 것, 그래서 그 덕에 비지스가 참가할 수 있었다는 것도 많이 알게 되셨을 것 같아요. 하지만 이 영화의 속을 조금 더 들여다보면은 이거는 땜빵의 땜빵이었다. 로버트가 원래 기획하는 영화가 뒤로 밀리고 그래서 빈 시간을 때우기 위해 영화 한 편을 후딱 만들기로 합니다. 어떤 기사를 기반으로 토요일 밤의 열기를 만들기로 하는데 이 원작에도 사실 엄청난 반전이 숨어 있었어요. 그리고 또 비지스가 만든 OST도 정말 다급하게 만들어진 음악이었죠. 수많은 톱니바퀴 중 단 하나만 어긋났어도 만들어질 수 없었던 영화 토요일 밤의 열기, 이 영화의 뒷이야기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비지스를 키운 제작자 로버트 스티그 우드는 70년대부터 영상 산업으로 눈을 돌렸어요. 처음으로 제작한 영화가 바로 동명의 뮤지컬을 원작으로 한 1973년작 영화 지저스 크라이스트 슈퍼스타였는데 The saga through and do the things. 이때 오디션을 보러 왔던 사람이 바로 존 트라볼타. 당시 채 20살이 안 된, 경력도 별로 없던 무명의 배우. 저 예수 역할을 왔는데요. 하지만 너무 어린 나이에 찾아왔던 존, 아쉽게도 예수 역할을 맡지 못해요. 하지만 로버트의 존 트라볼타 사랑은 이때부터 시작되는데 로버트가 존을 보고 메모장에 이런 메모를 했다고 합니다. 이 아이는 분명히 크게 될 것이라고. 그리고 이후에 만들 영화에서 존 트라볼타를 주역으로 써먹을 결심을 하죠. Start to feel who you are. Say the b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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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e know. Oh shit. Gonna let her in. Gonna let her in. 긴 시간이 지난 1976년 로버트는 뮤지컬 그리스를 눈여겨보고 그리스의 영화화 판권을 가져오는데, 자, 존 트라볼타가 주인공 역할 하면은 이제 게임 끝나는 거예요. 근데 그리스 측이 영화화 판권을 상의하면서 조건을 거는 거죠. 야, 우리가 지금 한창 잘 나가면서 뮤지컬 하는 때니까 영화 제작은 1978년까지 좀 미뤄두라고. 자, 그래서 1977년이 비계되고 이미 영화사와 3편의 영화 제작 계약을 맺은 로버트는 공백을 채우기 위해 저예산으로 후딱 해치울 영화를 찾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다가 1976년에 어떤 기사를 찾는 겁니다. 바로 뉴욕의 2001 오디세이 클럽에서 토요일 밤만 되면 춤을 추는 디스코 청년들의 이야기를 다룬 새로운 토요일 밤의 부족의식이라는 기사였어요. 기자는 기사를 이렇게 시작하죠. 이거는 제가 직접 봤거나 주변인들의 증언으로 증명된 사실만을 등장인물의 이름만 바꿔서 전달합니다. 여기서 주인공 빈센트는 베일리지 최고의 댄서예요. 검은 머리와 검은 눈, 올리브색 피부와 약간 삐뚤어진 입을 가졌죠. 그리고 아버지는 강도로 복역 중이었고 3명의 형제들과는 모두 베트남 전쟁과 교통사고, 독립 등의 이유로 이별을 했어요. 그래서 어머니와 2 여동생과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기사는 마치 소설 같은 표현과 전개로 빈센트의 사연을 풀어내면서 사람들을 매료했는데, 그 이때가 뉴 저널리즘이라고 해서 기존의 보도 양식을 타파하고 독자의 몰입을 위해서 기사에도
극적 서술을 도입하던 시기였거든요. 로버트도 거기에 푹 빠진 거예요. 이 기자와 원래 알던 사이였던 로버트는 재빠르게 전화해서 이 기사의 영화 판권을 가져옵니다. 그리고 각색 작업을 거쳐서 빈센트의 이름을 토니 마네로로 바꾸고 이 존멋 주인공을 소화할 남자 배우를 물색하죠. 그리고 로버트는 비지스 밀어줄 때 그 화끈함을 발휘. 까짓거 또 존 트라볼타 씁시다. 이게 어떻게 보면은 사실 화끈함을 넘어서 아집처럼 보일 수도 있겠지만 사실 토니 마네로는 존 트라볼타와 너무나도 어울리는 역할이었어요. 존이 이때 이미 미국 시트콤에서 토니 마네로와 비슷한 캐릭터를 맡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다수의 노래를 발매하면서 훌륭한 음악적 감각도 선보인 바 있었습니다. 거기에 외모적인 조건까지 기사의 빈센트를 똑 닮았잖아요. 검은 머리와 검은 눈, 올리브색 피부에 심지어 키는 더 컸어요. 존은 오히려 이게 자기가 하던 역할과 너무 비슷해서 캐스팅을 망설였대는데 대본을 읽어본 여자친구가 해보라고 설득해서 이 제안을 수락. 로버트는 호쾌한 결정을 내리죠. 내가 제작할 토요일 밤의 열기 그리고 그리스의 주인공 이 두 개는 모두 다 존 트라볼타 너! 라고. 그래서 존 트라볼타는 로버트와 순식간에 영화 3편짜리 출연 계약을 맺고 TV 배우로는 파격적인 대우를 받아요. 모두가 미쳤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거는 로버트만이 예측한 성공 신화의 시작이었죠. 로버트는 영화를 거절하는 수많은 감독들 속에서 이제 존 아빌드센이라는 인물을 찾아냈는데 이 감독은 이 당시에 조그만 저예산 영화의 연출을 막 끝낸 상태였어요. 로키라고 실베스타 스텔론 나오는 거. 이 감독이 영화를 맡고 나서 이제 존 트라볼타한테 너무 후덕하다면서 막 살도 좀 빼라 그러고 각종 요구를 하거든요. 존 트라볼타는 살을 빼고 춤 연습을 이어나가면서 토니로 변해가는데 하지만 비지스 편에서 말씀드렸듯이 음악이 비게 된다. 그리고 여기서 이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로버트가 깐부 비지스를 끌어들이는 거죠. 로버트는 비지스가 시간이 없다면서 난색을 보이는 걸 설득해서 결국 영화 음악을 완성해요. Rise in the morning sun. How deep is your love? Is your love? We don't have to do it here in your arms. I found my paradise. More than a woman to me. 비지스가 영화를 위해 만들게 되는 음악은 Stayin' Alive와 How Deep Is Your Love, Night Fever와 More Than a Woman, 그리고 If I Can't Have You까지 총 5곡. 비록 비지스가 이 음악을 두고 영화를 신경 써서 만든 건 아니고 그냥 우리의 최고 결과물을 뽑아낸 것이라고 얘기했지만 사실 이 음악들은 영화의 줄기를 통째로 바꾸거든요. 먼저 토요일 밤의 열기라는 영화 제목부터 봅시다. 이 영화가 영어 제목은 Saturday Night Fever, 원제는 그냥 Saturday Night, 토요일 밤이었어요. 그리고 로버트는 비지스의 데모를 듣게 되는데 이 거기에는 Saturday Night라는 노래와 Night Fever라는 노래가 둘 다 있었던 거죠. 로버트가 여기서 아이디어를 얻는 겁니다. 영화 제목으로 토요일 밤은 뭔가 허전해. 그렇다고 밤의 열병이라고 하기에는 조금 야한 것 같아. 그러면은 그냥 두 개를 합쳐버릴까? 라는 아이디어로 Saturday Night Fever, 토요일 밤의 열병이라는 제목이 탄생하고 이 두 곡은 모두 영화에 수록돼요. 이 Saturday Night이 대체 무슨 곡인지 궁금하시죠? 하지만 이 얘기는 잠깐 미뤄두고 먼저 Night Fever를 한번 살펴볼까요? Kiss me. Just kissed Al Pacino. 이 당시 비지스에는 형제들 이외에도 정식 멤버로는 인정되지 않은 세션들이 더 있었습니다. 기타의 앨런 캔달, 키보드의 블루 위버, 그리고 드럼의 데니스 브라이온이라고. 이 블루 위버가 풀었던 나이트 피버의 탄생 비화를 들어볼까요? 나는 항상 Theme from a Summer Place라는 곡의 디스코 버전을 만들어보고 싶었다. 그래서 어느 날은 신디사이저로 그거를 연주하고 있는데 베리 깁이 와서는 그거 뭐냐 이러고 물어보더라고. 그래서 이거는 Theme from a Summer Place다 그랬더니 베리가 뻥치지 말라 이랬다는 거예요. 베리가 여기서 완전히 새로운 걸 본 겁니다. 아이디어는 여기서 탄생했고 이렇게 Night Fever가 나왔어요. 뭐 들어보면은 어딘가 비슷한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이때 녹음한 드럼은 이후에 Saturday Night을 녹음할 때도 요긴하게 쓰이거든요. 왜냐하면 Saturday Night을 작업할 때 드러머 데니스가 어머니의 병환으로 자리를 비워야 했기 때문에 드럼이 없으니까
일단 나이트 피버의 이 드럼을 잘라가지고 루프로 쓴 거예요. 근데 하나도 위화감이 없으니까 그거를 그대로 정식 녹음본에도 차용을 하게 되죠. 그리고 이 Saturday Night은 Stayin' Alive로 이름을 바꾸게 됩니다. You can tell by the way I use my walk. I'm a woman's man. No time to talk, but we can try to understand. The New York Times are bad, not bad. 이 Saturday Night이라는 이름은 너무 뻔해. 비지스는 곡의 제목을 Stayin' Alive로 바꾸고 로버트에게 이 데모를 줘요. 결론적으로 이 노래도 영화의 줄기를 바꾸는데 본래는 주인공의 댄스 씬에 삽입될 예정이었지만 로버트가 편곡을 해달라는 거를 비지스가 거부하면서 대신에 오프닝으로 삽입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오프닝은 영화사의 길 남을 오프닝이 되죠. The way I use my walk. I'm a woman's man. No time to talk. Hiya, Tony. 2 or 3? Two. Give me two. That's good. Look what I got for you. Carnival Where Gold. have Just you give me been? one. I've been here for a half That's hour right. waiting That's for right. 이 얘기를 조금 더 자세하게 풀어보면은 처음에는 로버트가 이 곡을 완전히 다른 씬에 써먹을 구상을 했답니다. 본래의 구상은 바로 남주인공이 Stayin' Alive에 맞춰서 춤을 춘다. 그리고 중간에 여주인공을 발견하고는 서로를 향해 걸어가는 거를 슬로우 모션으로 비춰준다. 그래서 이 중간 씬을 연출하기 위해서 멤버들에게 중간에 곡의 속도를 조금 늦춰달라고 주문을 하는데 마치 이전에 발매된 나이트 온 브로드웨이처럼요. On the nights on Broadway. I will wait. 하지만 멤버들은 반발하죠. 이거는 미친 소리라. 우리가 아무리 깐부라도 이건 아니라면서 노래를 최상의 상태로 유지하려면은 원래 구조 그대로 가야 하는데요. 이때 베리가 말하길 이 상태 그대로 수록하거나 아니면 그냥 노래 빼버려라. 로버트는 이 배째에 굴복하고 그냥 수록되는 씬을 바꿔서 존 트라볼타의 메인 댄스 씬에 이 Stayin' Alive를 삽입하려고 하는 거죠. 근데 이번엔 또 존 트라볼타가 이 곡은 그냥 오프닝에 넣자 이러는 겁니다. 나는 그냥 다른 음악에 맞춰서 춤추는 게 편하다고. 존 트라볼타가 이때 Stayin' Alive 대신 골랐던 곡이 바로 이거거든요. 결국 Stayin' Alive는 오프닝에 수록되고 존 트라볼타는 노래에 맞춰서 위풍당당하게 걸어간다는 이야기. 존은 얘기합니다. 내가 다니는 학교가 절반이 흑인이었는데 그 친구들이 딱 학교를 이렇게 걸어 다녔다. 이거는 쿨가이의 표본 같은 걸음이래요. 비지스는 이 노래와 오프닝으로 청년들의 가슴을 콩닥콩닥 뛰게 했는데 영화의 대표 발라드 How Deep Is Your Love도 똑같이 가슴을 뛰게 만들었다는 거. 이 곡에도 탄생 비화가 있었거든요. 어느 날은 키보디스트 블루 위버와 베릴 깁이 함께 있었는데 베릴가 블루한테 네가 칠 수 있는 제일 아름다운 코드 한번 쳐봐라 이랬대요. 블루가 하나를 치니까 아니 그거 말고 이러다가 하나를 듣고서는 오 그거야 이러면서 노래가 시작이 됐대요. 그리고 거기에 원래 있던 멜로디를 조합하기도 하면서 노래를 완성. How deep is your love? Is your love how deep? 이런 천재적인 썰들을 들어보면은 제일 아름다운 코드라는 게 참 쉽게 나온다 싶죠. 비지스는 로버트에게 이 노래를 들려주고 로버트는 얘기합니다. 이거는 내가 여지껏 들어온 발라드 중에 가장 가슴 뭉클한 곡이었다고. 원래 이 OST 중에서도 한 곡은 당시 음악감독의 부인이었던 이본 엘리먼, 또 한 곡은 따바레스가 부르기로 예정이 되어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How Deep Is Your Love 이 곡을 이본한테 주자는 얘기가 슬금슬금 나왔는데 이 로버트가 정색을 하면서 비지스 이거는 무조건 너네가 불러라. 아무도 이 곡을 너희 대신 부르게 해서는 안 돼. 그래서 이본이 If I Can't Have You를 부르고 비지스는 How Deep Is Your Love를 지키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따바레스는 More Than a Woman을 부르게 되죠. Well, you'll need a partner. We won before. But we're gonna have to practice. Tony. Oh, now what do you want? Just look. Oh, Jesus. Okay, I got that. That's good. Do you know the tango hustle? Yeah. Yeah, let's try that. I feel you touch me in the pouring rain. I wanna feel you in my arms again.
로버트가 끝까지 지켜내야만 했던 인물 존 트라볼타와 비지스, 이 둘을 두고 끝까지 갈등을 벌인 사람이 바로 감독 존 아빌드센이었어요. 처음에는 존 트라볼타한테 살 빼라고 이래라 저래라 하더니 비지스 음악도 안 넣겠다고 투정을 부렸거든요. 이때 아빌드센 감독은 영화 로키가 개봉하고 최고의 주가를 달리고 있었는데 로버트는 비지스 노래를 빼자니까 냉정하게 너 해고를 시전. 로버트가 감독을 해고한 날이 딱 이 감독이 로키로 아카데미상에 노미네이트 된 날이었다고 해요. 그리고 토요일 밤의 열기는 바뀐 감독 존 배드햄과 함께 끝까지 갑니다. 본래 이 영화는 존 트라볼타의 말 맞다나 유행 지난 옷 입고 디스코 추는, 그래서 성공하리라고는 생각할 수 없었던 영화. 영화 속에 토니 마네로가 입는 옷도 이미 유행이 지난지라서 옷가게 창고에서 꺼낸 거라죠. 그래서 본인은 약간 복고 영화라고 생각하고 촬영에 임했다는데 그 결과는 영화가 그 자체로 유행을 만들었고 디스코는 태풍이 됩니다. 존 트라볼타와 비지스가 없었다면 이뤄낼 수 없던 결과물이었죠. 그리고 존 트라볼타는 다음에 연속으로 개봉하는 그릿으로 쐐기를 박아요. 또 비지스도 로버트가 제작하는 또 다른 영화 서전트 페퍼스 론리 하츠 클럽 밴드에 출연하지만 이거는 너무 폭망해서 그대로 잊혀지고 이후로는 각자의 영역에서 슈퍼스타를 남는다는 이야기인데, 토요일 밤의 열기는 로버트의 생각보다 훨씬 더 거대했어요. 그 후폭풍이 어찌나 거대했는지 비지스는 오히려 이거를 저주라고 부르기도 했죠. 하지만 여기에는 충격적인 반전이 숨어 있었습니다. 나중에 1994년이 되어서야 원작을 쓴 기사는 인터뷰로 이런 사실을 밝히는데, 영국에서 막 이주한 나는 미국의 길거리 삶을 알 수가 없었고, 그래서 내가 알던 60년대의 영국 모드족을 생각하면서 빈센트라는 인물을 만들었다. 그러니까 실화로 생각했던 건 실화가 아니었고 모두 기자의 소설이었던 거예요. 기존의 보도 양식을 타파하고 현실을 소설처럼 전해주던 당시의 뉴 저널리즘이 만들어낸 진짜 괴물. 이 기사는 역사상 최고의 가짜뉴스 그리고 거짓말이 낳은 최고의 나비 효과 중 하나로 남게 되었습니다. 기자가 실화처럼 꾸며낸 이야기. 그러나 이 이야기는 영화를 통해 현실이 되었어요. 한 시대의 문화를 선도했고 그때의 태풍은 아직까지도 회자되어서 MZ세대한테까지 전해지고 있죠. 그리고 이 열풍의 중심에는 로버트의 픽이었던 존 트라볼타와 비지스가 있었습니다. 영화 토요일 밤의 열기, 이 영화의 뒤에 숨겨진 이야기를 알아보았습니다. 소개 부탁하고 싶은 미션 있으시면 언제든지 말씀해 주시고요. 좋아요와 구독은 정말 감사하게 받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